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2단원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사회 구조가 무엇이냐 였습니다. 사회 구조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며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가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실제론을 배웠고요. 그리고 아니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에 따라서 사회는 바뀔 수 있다. 개인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도 배웠습니다. 결국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사회는 개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살고 있으므로 개인은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간은 적응하면서 사는가.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 사회화인데요. 사회화는 이 학습지를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뭐를 형성한다고 하냐면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해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면화하는 것. 내면화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아 정체성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이 어떤 존재로 변하는 것이냐면 사회에 맞는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회화는 일생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면 초기 사회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말했던 것과 같이 초기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사회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걸 중요하게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화 기능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개인적 기능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의 규범,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화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냐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승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를 전승해 나가는 기능도 하고 이 한국 사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통합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사회화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회화의 유형 보시면 사회화 유형은 수능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연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재사회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화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 개인의 생활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내 삶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사회 자체가 급속하게 바뀌었을 때, 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규범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뭐 내가 일반 교사였는데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해서 거기에 맞는 규범을 새로 배울 때 지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나의 소속 집단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 재사회화가 된다라고 하고요. 급격한 사회변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농업사회였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이 또 저를 낳고 제가 또 살아가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다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렸을 때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죠. 오히려 그걸 쓰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회 변동이 된다면 정보사회에 대한 재사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면 얘기사회화라고 합니다. 얘기사회화. 그래서 얘기사회화는 예상되는 지위 변화에 맞추어 행동 양식을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사회화와 얘기사회화를 이제 구분할 때 재사회화는 이미 사회가 변화되어 있어서 내가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규범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얘기사회화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탈사회화라고 합니다. 탈사회화. 새로운 가치나 규범 등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나 규범을 버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있던 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탈북을 했다. 탈북을 해서 이제 세터민이 된다면 북한에서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규범들을 버려야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규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실제로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탈사회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사회와 얘기사회와 탈사회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회화를 사회화 시켜주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적인 측면은 시기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설립 목적에 따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해요. 첫 번째, 내용에 따른 구분은 우리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종류로는 가족, 친족, 촌락 공동체이고요. 특징으로는 되게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과 시기 두 가지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렸을 때 배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용과 시기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게 뭐냐? 언어, 대화하는 방식, 대화하는 언어, 한국어, 한국어를 글 쓴다든지 쓰기, 그리고 맞춤법 이런 거겠죠. 예절을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되게 의식주의 습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배울 테고, 그리고 본인이 지니는 성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겠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1차적 사회화와 다르게 학교, 회사, 대중매체, 즉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와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죠. 사회학을 배우는 것이고 윤리와 관련된 철학 같은 것도 배우고 국어, 국문학을 배우기도 하고 영문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이죠.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배워서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회사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쓰는 용어, 회사에서 쓰는 기술들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회사에서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요즘엔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학습이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아까는 내용에 따른 구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설립 목적에 따른 건데 첫 번째 거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두 번째 거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즉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냐? 사회화가 목적이에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학교, 직업훈련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회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가족, 회사,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교육시켜 줄게 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죠. 가족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라고 안내함으로 비공식적인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우리를 교육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회사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있겠죠.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대중매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 사회화를 시험 문제를 내면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뭐 회사라고 해놓고선 회사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는 전문적인 걸 가르침으로 2차적 사회화 기관,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함으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에 회사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라 2차적 사회화 기관임에 동시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던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직장, 대중매체 같은 주요 사회화 기관에 대한 특징과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단원에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고 이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했죠. 그 안에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했고요. 개인을 더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에서 배웠던 관점으로 2단원에서부터 6단원까지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거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부터 보면 기능론에서는 사회화를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네. 기능론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사회 제도들이 본인들의 기능을 하고 그 각자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된다. 왜냐하면 상호 의존을 해야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결국 그 사회는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룬다.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현재 사회 질서에 맞는 규범을 내재화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인 사회화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화는 사회 유지, 존속에 기여하겠죠.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사람들한테 가르침으로써 그 사회의 특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회 규범이 기능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 규범이 이루어지고 그 만들어진 사회 규범을 사회화시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 볼게요. 갈등론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득권층한테 굉장히 유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합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화라 하는 것은 기존 사회 규범을 계속 가르친다겠죠. 그러니까 기존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득권층한테 유리한 사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사회화를 하는 것이므로 갈등론에서는 기능론과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재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사회화를 통해 불평등 사회 구조를 존속시킨다. 그 다음에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누구들의 합의냐면 피지배 집단이 아닌 지배 집단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뭐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특징들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기본 설명은 똑같아요. 다른 거와 같이.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라고 했냐면 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들이 각각 소통이 가능하게 서로 상징을 만들고 그 상징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통된 상징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를 통해 사회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뭐 설날에는 이렇게 하자. 추석 때는 뭐 이런 걸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상징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사회 규범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하고 좀 다르게 쿨리와 미드라는 학자는 이 사회화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쿨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거울에 비친 자아다. 이 거울에 비친 자아라는 걸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과 판단을 거울 삼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로 들으면 뭐 제가 만약 고등학생이면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뭐 못생겼다, 쌍꺼풀이 없어서 뭐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는 걸 잘생겼다고 하고 쌍꺼풀이 없는 걸 못생겼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고 뭐 사회를 좋아하네? 다른 애들보다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내가 그렇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과 판단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쿨리라는 학자가 말한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미드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주 어렸을 때랑 좀 더 성장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어릴 때에는 뭐냐 중요한 타자의 기대가 내면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중요한 타자의 기대인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같이 함께하는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면 나빠.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담임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릴 때에는 자신한테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면하고 그게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 뭐 인성이 더 중요해. 뭐 어떤 사람은 공부할 필요 없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타자에 의해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다는 거고 점점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냐면 중요한 타자라기보다는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가 내면화된다.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가 내면화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 자기한테 권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담임교사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일반화된 타자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타자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대중들을 말하는 거죠. 저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하죠. 대중, 일반인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한민국 20대 남성, 대한민국 20대 여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대한민국 교사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고, 뭐 대한민국 막 소방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대를 배운다고 하면 점점 하면 이제 일반인들의 특성을 배운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본인도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전체 사회의 규범과 행동을 점점 나이 들면서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따르니까 결국 서로 유사한 상징을 쓰는 거죠. 공통된 상징을 쓰고 그거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개인을 이제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 제도는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제도는 필요 없다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냐면 똑같이 사회 제도를 인정해요. 근데 사회 제도가 개인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의 사회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또 개인과 개인들이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설명을 할 것이고 그들 간에 또 합의점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제도도 바뀌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서 뭐 공통된 규범이 없다, 뭐 공통된 사회제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거예요. 개인의 능동성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사회 구조의 우월성에 초점을 두느냐인 것이니까. 그래서 미드라는 학자는 어렸을 때는 중요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사회화된다라고 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가 내면화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화가 무엇인지, 사회화의 종류, 사회화 기관을 배웠고요. 그리고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은 이제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랑 이제 같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1번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회화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정답이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갈등론도 지배집단의 합의라고 했고 기능론도 사회적으로 합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이 문장에 뭐 지배집단이 한다. 지배집단의 합의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갈등론인데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특정 집단의 합의다라고 하지 않으면 기능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전체 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합의했다라는 말이 원래 있어야 명확하죠. 근데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전체라고 생각해서 기능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OX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은 이건 결국 재사회화냐 얘기사회화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영상 잠깐 멈추시고 1, 2, 3번이 얘기사회인지 재사회인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2번 보시면 1번 어떤 무역회사의 과장인 을은 회사 방침에 따라 새로운 거래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퇴근 후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1번, 1, 2번을 풀어볼 건데요. 1, 2번은 예전과 똑같이 이제 OX 퀴즈로 풀어볼 건데요. 1번에 1번만 이제 살펴볼게요. 1번은 관점을 물어보니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거든요. 그거 한번 거기에 맞춰서 풀어보면 되는데 1번 사회화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한다 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라고 하면 아니 다른 데도 뭐 갈등론도 사회적 합의 뭐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화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합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능론이라고 해요. 원래라면 기능론에서 사회화의 내용을 합의한다라는 건 결국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생략돼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도 사회화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능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론은 언제 나오냐? 갈등론은 명확하게 써 있어요. 갈등론은 뭐라고 쓰냐면 지배집단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집단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등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의하시고 2번부터 5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2번은 사회화의 유형이니까 아까 봤던 재사회화, 얘기사회화, 탈사회화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사회화와 얘기사회화만 제가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에서 한번 보시고 OX 퀴즈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화가 무엇인지, 그 사회화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회화 기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